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월요일 경제 언박싱이죠. 조원경 유니스트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울산에서 경제부시장 하셨을 때 그 네. 부유식 해상풍력을 진행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뭐 풍력 발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요즘 워낙 많이 강조가 돼서 잘 알고는 있는데 저는 네. 이 부유식 해상풍력은 조금 낯선 개념이었어요. 특히 이제 해상풍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육상풍력이잖아요. 땅에서 하는. 뭐, 예, 저기 대관령이나 이런 데 가면 그렇죠. 제주도에도 바람대비 있고. 유행. 그렇죠. 근데 이 해상 해상 사실 본 적이 별로 좀 드문 것 같아요. 낯선 그렇죠. 뭐 우리가 지금 사업 인가해가지고 네. 한 20기가와트 정도 이제 인가를 받았거든요. 예. 네, 거기에서 지금 한 개 한 0.1 아마 제주도 가면은 있을 거예요. 아, 바다에. 네. 예, 바다에. 사실 우리가 그 육상 풍력 하면은 낭만적이시던가요? 가보니까 대관령에? 저는 낭만적일 것 네.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바다에 그것을 짓겠다. 이제 그러려면 이제 왜 바다로 갈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그 육상에서 이제 풍력을 하려면은 크기가 예, 뭐 이게 바람의 어떤 날개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예, 그 바람을 불게 하려면 날개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근데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날개가 저렇게 이제 더 대형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형화되면은 왜냐하면 풍력이라는 것이 바람이 불어서 운동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바꾸고 그것이 전기 에너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 이는 MC 자성에서 예. 속도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풍황이라는 게 중요해요. 바람 방향. 바람의 방향.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속도의 세제곱에서로 이제 이게 그 에너지가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속도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아시겠잖아요. 네. 그러면은 육지보다는 바닷가에서 바람이 더 많이 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육지에서는 환경적인 문제가 더 많이 작용해요. 뭐 그 털을 저기 마련해야 되니까. 마련해야 되고 예. 부지도 차지하는 비중도 숲도 그렇고. 없어야 되고 뭐 이러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근해에서는 또 이제 육지에서도 소음이 있고 근해에서도 소음이 아무래도 가까운 쪽에 있는 사람들은 소음이 많이 들리잖아요. 그렇겠군요.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바람이 불더라도 네. 이제 중요한 것은 풍황이라고 해가지고 윈드 우리가 프로파일 그 사람 신상이 어때 하면은 이제 우리가 프로필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바람도 이제 프로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면 얘가 바람이 잘 조사해봤더니 이런 그 균일하게 바람이 부는가. 왜냐하면 바람이 불었다가 안 불었다가 하면은 좀 아무리 이게 가능성을 가지는 그쵸. 에너지라고 하더라도 네네. 바람이 뭐 한 육지에서는 한 6 정도 초당 6m 그다음에 뭐 바다에서는 뭐 육지에는 한 5, 뭐 여기 바다에서는 6에서 8, 뭐 부유식 같은 경우에는 8, 7 최소한 뭐 7, 8 네. 이 정도 넘어야 한다 했을 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너무 많이 나면은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밀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 어느 정도의 그 단위 면적당 바람의 밀도 이런 것들이 합쳐졌을 때 좋은 건데 아무래도 육지보다는 이제 풍력 터빈이 대형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바다로 가게 된 거고요. 아까 바람의 속도가 네. 해상 풍력이 좋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소음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육지에 있는 분보다는 바다가 나은데 또 먼 바다로 갈수록 네.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정식을 얘기할 때는 이게 가까운 수심이 낮은 곳에서 기둥을 아무래도 기둥을 이렇게 싹 예, 받고 바꿔야 하는 되니까. 거고요. 이제 부유식 같은 경우는 좀 먼 바다로 가서 한 깊이가 깊으니까. 깊이가 깊으니까 50에서 60m 넘은 곳에서 큰 면적을 차지하면서 네. 엄청난 이제 이게 기당 이제 요즘에는 15메가와트짜리를 기당 받고 있거든요. 예. 아니 이거 해상 풍력으로 다른 나라들도 많이 하나요? 많이 하겠죠, 당연히. 그럼요. 어떤 나라들이 있어요, 주로? 해상 풍력이 뭐
지금 어떤 전통적인 에너지보다 네. 뭐 더 싸지고 있다 이런 나라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이라든지 우리가 아는 중국이라든지 뭐 독일, 제 그래픽이 나오네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덴마크, 중국도 굉장히 많네요. 예, 일본, 예. 예, 베트남 그리고 대만도 지금 저희 업체들이 가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제조업체들이 가서 거기 설치 사업을 하고 SK 있다고요? 오션 플랜트 아, 그렇군요. 이런 회사들이 가서 지금 대만에서 해상풍력의 주요 플레이어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부유식 해상풍력 이게 또 효율이 좋아서 이걸 하는 건가요? 그럼? 물론 먼 바다에 가야지 바람이 많이 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이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부유식 해상풍력을 하는 거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저희는 그 나라 같은 경우에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재생에너지 목표 같은 것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는 게 있고 거기에 그걸 이제 우리가 NDC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 NDC 하에서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과연 2050년 탄소 중립 때 네.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국가의 에너지 목표가 되잖아요. 네. 네네. 그런 하에서 이제 우리가 육상 뭐 풍력이 어느 정도 되는 거고 뭐 그 태양광이 어떻게 되는 거고 원전이 어떻게 되는 거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외국에서 뭐 그 재생에너지를 이렇게 사용하는 제조업이 있어야 된다. 이걸 재생에너지 전기로 그렇죠. 만든 네. 그 물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게 태양광이 있고 네. 이제 풍력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경 파괴 이런 문제들을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뭐 산비탈 깎아서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일조량 문제도 문제도 있고. 좀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결국은 그 바다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데 네. 우리가 또 인근 바다에 갈 경우에는 뭐 조업권이라든지 이런 배 다니고 이러는 문제에서 굉장히 좀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먼 바다로 가면은 이 어민들이 반대가 덜 심하거든요. 주민 수용성의 관점에서 있고 그 다음에 이 기술이라는 것이 이제 가까운 바다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뭐 젓가락 꼽듯이 해서 그냥 고정을 하는 거지만 네.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부유체를 수천 톤의 부유체를 뭐 선박을 띄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부유체를 띄워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풍력 터빈이라는 것이 세 가지로 이루어졌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길다란 게 있잖아요. 네. 이걸 이제 다 기둥 타워라고 그래요. 타워. 네. 예, 그리고 이제 엔진이 있는 부분을 너셀이라고 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 날개를 블레이드라고 그럽니다. 예, 이거를 이제 이렇게 꽂고 근데 이제 이 고정식은 고정을 시키는 거고 네. 이거 우리가 보통 선박 같은 경우는 닷을 내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앵커 앵커. 이거 해가지고 지금 이게 그림 나옵니다. 예, 체인이라든지 저렇게 띄워놓고 밑에 그 케이블에 앵커를 예, 이렇게 케이블도 달아놓고 줄 있고 연결하고 예, 체인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고정 예.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이게 고정을 시켜야 하잖아요. 그쵸. 예, 근데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이게 전에 우리가 생각하면은 석유 가스 플랫폼 같은 것이 시추선. 시추선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네요. 똑같은 형태로 조선해양 플랜트에서 이제 저희가 했었던 사업들하고 이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것이 이제 약간 움직일 수는 있죠. 배도 보면은 그게 앵커를 그렇죠. 하지만은 흔들흔들하겠죠. 약간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이제 바다로의 운반과 설치가 용이해서 사실 이걸 하려면은 좀 항만 시설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립해가지고 이거를 큰 걸 운반하는 선박도 필요하고요. 비용이 예. 많이 들 것 같아요. 예, 설치 초기에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설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기는 하죠.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재생에너지의 어떤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됩니다. 예. 네, 말씀하세요. 이거 정말 짧게 생각한 건데 네. 근데 바다에 저렇게
뭐 둥둥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떠 있으면 뭐 태풍이 온다거나 뭐 어떤 상황에 이게 좀 무너진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 훼손될 쓰러질 수 수도 있죠. 있는 뭐 그런 가능성 그럴 게 같은 건 있겠죠. 없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없도록끔 기술이 발전돼 있으니까 하고 이제 그것을 아까 모어링이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고정은 아니더라도 이제 그것들이 안 부서지도록 그러니까. 하는 네. 모어링이라는 기술이 있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이제 뭐 아까 이제 바람 같은 것이 네. 뭐 한 8 정도 되면은 이제 울산 바다에서는 한 8.2 정도 되거든요. 8.2 미터 네. 초당 말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 바람이 예를 들어서 초당 25m로 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건 너무 세게 부는 거잖아요. 완전히 그렇죠. 세게 부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보통 우리가 cut out 윈드 스피드라고 해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바람이 너무 안 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의미가 없잖아요. 발전이 안 되죠. 발전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cut in 그 윈드 스피드 이렇게 해서 그것은 결국은 뭔가 하면은 날개가 안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날개가 안 움직이면은 이제 막 태풍이 불 때 그냥 멈추는 거죠. 이렇게 멈추고 해서 자동적으로 아까는 무어링이라든지 이런 어떤 자동적인 장치에 의해서 이것이 우리가 컨트롤하는 거니까요, 속도를. 빌딩이 뭐 바람 분다고 그거 무너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죠. 이것도 이제 선도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에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어떤 업체들이 있어요? 선도 업체라고 했을 때 이제 이게 개발사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삼성 레미안이 그 삼성에서 뭐 칩을 지르기도 하고 뭐 GS인가요? 네, GS 뭐 이렇게 현대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우리 울산 같은 데서도 이쪽에 에키노르라든지 이런 사람 개발사라고 그러죠. CIP, 그리고 오션 윈드, 토탈 뭐 이런 그리고 우리나라 생사 있는 거예요. 생산 개발사 이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울산 같은 데서는 5개 개발사, 그래서 SK 에코플랜트도 토탈하고 같이 해서 뭐 쉘 이런 데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세계적인 어떤 풍력 터빈을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는 네. 그 베스타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베스타스? 예, 베스타스라고 덴마크가 있고요. 거기 1위 업체 아닌가요, 거기가? 예, 그 이제 1위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 GE도 지멘스도 있는데 GE, 지멘스, 베스타스 요 세 개가 가장 선도 업체다. 선도 업체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재생에너지 지금 뭐 투자하시는 분들,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하나 솔루션 하면은 태양광, 그렇죠. 오션 CS 윈드 하면은 우리가 이제 타워 1위 업체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베스타스에서 같이 협력해가지고 이게 타워 1위 업체로 발돋움한 거거든요. 베스트에서 수주를 하면 그걸 부품을 만들어서 세계 뭐 수출하게 된다. 예, 그래서 이제 베스타스의 밸류 체인에 탔다가 타워는 너가 해.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해했어요. 이렇게 잘 된 거고요. 예. 지금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도 구 삼강 MNT를 네. 저희가 이제 인수해서 SK가 그 하부 구조물을 주로 만들죠. 그렇군요. 그 조금 전에 저희가 그 그래픽으로도 봤습니다만 뭐 해상 풍력으로 유망한 국가들이 이제 여럿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전통적으로는 이제 뭐 유럽이 좀 해상에 관련해서 좀 강국이다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은 어떠한 상황인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유럽 쪽에서는 네. 이제 해상 풍력의 지금 사실은 이제 노이즈가 조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 고금리도 되고 지금 굉장히 상황 자체가 굉장히 투자 여건이 안 좋다. 투자 여건이 안 좋잖아요. 근데 이미 이제 우리가 해상 풍력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력은 이 정도의 비용으로 우리가 사줄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모든 걸 자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금융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다 계산해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얼만큼의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회사들이 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뭐 덴마크라든지 그 스페인이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그게 있는 회사들이 영국이라든지 미국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하다가 네. 중간에 못하겠다. 위약금을 물어주기도 하고요. 또 이제 계속 하겠는데 이만큼 손실이 난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는 그 2050년이 되면은 해상풍력이, 점하는 비중이, 23%가 됩니다. 전체 전력 수요량의 수요의 23%를 담당할 수 있다. 네, 네. 풍력으로. 풍력으로. 제 생각보다 굉장히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풍력이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해상풍력이 1위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2위가 육상풍력이 되고요. 그렇군요. 원전이 하고 바이오가 에너지로 있고요. 태양광은 그보다 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놀랐는데 사실은 우리가 뭐 미국이나 이런 데 아까 물으셔가지고 미국 가면은 이제 태양광이 있는 집들이 많잖아요. 네. 저도 이제 미국에 좀 살았기 때문에 이제 보면은 이제 태양광 이렇게 있으면은 야, 이게 보면은 되게 뭐 낭만적이기도 하고, 야, 우리는 이렇게 땅덩어리가 이렇게 좁아서 이렇게 넓은 이런 태양광이 있는 집에서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미국도 이제 2030년까지 어떤 비전이 있고요. 그 2035년에는 15기가와트 정도의 어떤 부유식 해상풍력으로 하고, 해상풍력에서도 야, 이게 잠재력이 부유식이 굉장히 높다 해서 3분의 2 정도를 부유식으로 풍력했을 때, 해상풍력했을 때 3분의 2 정도는 그쪽에서 잠재력이 더 많지 않은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얼마 전에 이 글로벌 좀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그 덴마크 네. 1위 업체 오스테드라는 네. 업체가 있잖아요. 네. 주가가 급락했어요. 이게 이유가 보니까 미국 해상풍력단지 건설 관련해서 뭐 잘못됐다는 얘기죠. 이게 뭐 수주가 취소됐거나 비용이 더 들어갔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 국내 관련 풍력주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겠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지금요? 네. 예, 이걸 좀 설명해 주세요. 뭐 풍력 관련을 지금 이제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는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 함수라는 것이 기후 변화고 그 기후 변화에 가는 데서의 중요한 툴로서 네. 그 풍력과 태양광이 있는데 네. 이제 풍력 태양광은 그전 학습 효과가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풍력은 이게 수조 원, 수십조 원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렇게 많이 들어요? 예, 울산 부유식 해상 풍력이 네. 제가 거기 있을 때 36조라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물가도 올랐고 더 들겠네요. 더 들 거잖아요. 그런데 울산 거는 세계에서 제일 큰 거를 만들겠다고 6기가와트를 만들겠다고 이제 한 것이니까 제일 비싼 걸 만들겠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오스테드 같은 경우에 그날 주가가 25% 정도 그러니까. 하락해서 네. 저희 이제 풍력 관련 주식들한테 굉장히 그 영향을 줬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보통 IRA법이라는 것을 2차 전지면 생각하는데 네. IRA법이 이제 사실은 재생에너지나 이런 쪽에서 많이 세액 공제를 그거도 해주는 풍력 겁니다. 발전에 적용이 돼요? 그렇죠. 그럼 덴마크가 미국에 공급하는 게 차질을 일으키는데요? 그러니까 덴마크가 이제- 미국에 들어와서 공장을 지어서 이걸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어떤 조건들이 있는데 네. 크게 보면은 투자세액 공제가 있고요. 그럼 그다음에 이제 인베스트먼트 텍스 크레딧이라고 합니다. ITC. 예. 그다음에 이제 프로덕션 텍스 크레딧이라고 해서 PTC라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합쳤을 때 이제 세액 공제 액이 맥시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40%예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한 30% 정도 가지고밖에 안 주겠다는 이런 얘기들이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10% 정도 더 받을 수 있으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에 따른 손실이 한 9억 달러. 그다음에 이제 해상풍력이 이제 이렇게 큰 걸 해본 거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 그 전에 이제 말하자면은 뭐 포르투갈이라든지 그 부유식 같은 경우에는요, 포르투갈이라든지 그 영국. 네, 영국은 스코틀랜드라고 하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조금 큰 게 한 게 이제 그 노르웨이예요. 이제 요렇게 부유식 같은 거 해봤고, 그다음에 이게 점점 해상풍력 자체가 사이즈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거를 해본 경험들이 없고 네.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거를 했을 때 서플라이 체인에서의 어떤
뭐 우리 저희가 러우 전쟁도 생겼잖아요. 그래 이런 서플라이 체인에서의 문제가 생기고 그 지연이 이게 뭔가 하면은 영국 같은 경우는 지연되지 않기 위해서 2년 동안 허가를 다 해주고 그 뒤에 이게 하지만은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사업이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 손실이 그 올스테드 같은 경우는 7억 달러 있었고요. 그다음에 귀자재가 아까 한 40% 정도 지연되다 보면 귀자재 비용 같은 게 되게 높잖아요. 그렇죠. 40% 정도 뭐 상승했고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이자율 상승해서 이제 왜냐하면 이게 SPC를 만들어서 결국은 뭐 이게 특수 목적 법인이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금융 조달 비용 같은 거죠. 이자율 상승에 따른 프로젝트 이익 감소율이 한 7억 달러 뭐 이렇게 해서 23억 달러 했는데 사실상 이것은 뭐 저희 거기 참여하는 그 EPC 업체들 그러니까 건설 기자재라든지 우리가 보통 그런 걸 건설 기자재 업체들 같은 게 EPC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오션 윈드라 그 CS 윈드라든지 SK 에코플랜트라든지 여러 그 기자재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업체들한테는 이것이 큰 주는 영향 자체가 오히려 없고 오히려 이제 지금 뭐냐면 하부 구조물 이런 것들을 만드는 업체들이 확보했었어야 되는데 제대로 그렇지. 그런 것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가지고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보시기에 그럼 우리나라는 이 부유식 해상풍력에서 강국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잘 될 수 있는 조건을 좀 갖췄다라고 보고 계세요? 어떠세요? 해상풍력에 관한 어떤 특별법이 지금 국회에 발의되고 있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산업 지금 이제 그게 어떤 여야 쪽에서 다 같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 아까 지금까지 얘기를 들여다보면 이게 조선업하고 좀 비슷하다. 예, 조선업하고 비슷하다. 근데 제2의 조선업 이런 식으로 불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산업적으로는 유사한이 조선해양 플랜트에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고용 창출형 산업이에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조선해양 플랜트 다 조립해가지고 거기 건설 설치하고 조선도 그다음에 유지 관리하는데도 돈이 필요하고. 그 얼마나 고용이 또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조립하고.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부분은 뭐 대한민국이 굉장히 우수하다. 근데 우리는 풍력 발전을 가지고 발전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 경험이 일천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어떤 해외에서 지금 사실은 보면은 SK 에코플랜트도 그렇고 CS 윈드도 그렇고 그런 참여하는 기업들이 해외에서 시장을 가지고 돈을 버는 거잖아요. 뭐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하나 큐셀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모듈 이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글로벌하게 경쟁력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국내만을 가지고 지금 하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해상풍력의 시장이 열리지는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랜드마크형인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상풍력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두 가지 축이에요. 조선업도 우리가 원래 잘했던 건 아니고 우리가 선도업체도 아니었는데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듯이 우리도 빨리 우리나라에서 일단 수요를 충당하면서 기술을 습득하고 개발을 해서 이거를 세계에서 수출하는 두 가지 축으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도 발전을 하고 발전 설비를 해외로 플란트 수출도 하고. 당연하죠. 그리고 저희가 우리나라에만 목표를 두고 이것을 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베스타스에 올라타서 CS 윈드가 타워 1위가 된 것처럼 그런 어떤 글로벌 생태계하고 잘 엮어서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아까 그 김앵커님이 잘 말씀하시 주신 게 유럽 업체들이 미국에 가서 할 때 인건비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현지에서 다 조달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쪽에서 로컬 컨텐츠 의무 비율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맞춰주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까다롭지. 그렇다 보면은 외국 업체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쪽에서 생태계를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울산에서도 저번에 너셀 부분을 베스타스가 어디하고 협력해서 어떤 제가 기업을 얘기를 하는 건 그렇고 그 생태계를 만들겠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부유식 해상풍력을 통해서 해상풍력에
강국이 되겠다. 이게 왜냐하면 제조업으로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해상 풍력이라는 그에서 글로벌 네트워크들이 여기 와가지고 그렇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해상풍력을 보면서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는 쪽도 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커머셜하게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이게 바이어블한가 실현 가능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회의적 시각이 분명히 있다. 예, 이런 건데 그렇지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점이 있는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진짜 이번에 그 이 재생은 이제 천연 에너지라고 봐야 되나요? 이거를 이제 무공해 에너지인데 풍력 에너지가 이게 이제 그 알리백, CF100 이런 거하고 연결이 돼서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죠? 네. 이게 CF100이라는 거 우리 알다시피 카본 프리백이니까 이제 카본 탄소 안 나오게 하는 거. 그다음에 이 알리백은 너무 유명하듯이 뭐 이제 사실 전력 재생에너지로 전부 다 바꾸겠다. 이 뭐 각각 일단 정의를 좀 해주세요, 이 에너지에 대해서. 국가 온실가스 목표는 국가 주도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올해 두바이에서 COP28이 열리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국가가 주도하는 거고요. 이제 프라이빗 섹터도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네. 우리가 보통 철강 산업 하면은 온실가스 엄청나게 배출하는 그렇죠. 업종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결국은 뭔가 하면은 알리백이 먼저 시작됐어요. 예, 그래서 애플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자발적인 어떤 이제 그 캠페인으로 시작되었다가 이게 하나의 어떤 무역 장벽처럼 된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 전에 LG 화학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저쪽 상대 회사는 말 안 하겠고 뭐 그런 회사들하고 이렇게 하다가 너네 알리백 지키고 있어?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지금 물질 분해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서 2차 전지 같은 것들을 납품하는 건데 안 되겠어.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도 뭐 왜냐하면 SK 그룹들이 여기 많이 참석했잖아요. 알리백 네, 캠페인에. 그건 왜냐하면 SK 하이닉스한테 애플이 지금 알리백 지키고 있어? 야, 우리한테 납품하려면은 알리백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무역 장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게 자발적으로든 이제 이게 강제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2050년까지 이것도 똑같이 2050년 탄소 중립처럼 알리백도 그때 되면은 이제 그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되는데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고 네. 과정에서 이제 이게 전기도 친환경을 써야 되고 네. 그래야지 품질을 봤는데 이 품질이 전기를 친환경으로 쓰는 전기였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직접적으로 뭐 거기 현대차도 가면은 태양광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 안에 조그만하게요. 근데 그것처럼 이제 전력 사용을 100% 하든지 아니면 재생에너지로 구입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재생에너지만 써라. 이게 이제 애플이나 이런 쪽에서 한 거고요. 셰프백도 역시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쪽에서 참여해서 뭐 꼭 재생에너지까지는 아니더라도 탄소가 없으면은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는 저 원자력이라든지 재생에너지가 아닌 게 뭐 수소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소 연료전지라든지 뭐 이런 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근데 저는 이게 궁금한 게요. 이 개념이 어쨌든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공존이 가능한 부분인 건지 아니면 이거는 뭐 따로 좀 떨어뜨려 놓고 봐야 되는 건지. 제가 보기 같은 말 같은데. 이게 왜 재생에너지냐 이제 원전을 포함하느냐 안 포함하느냐 이런 부분들 네.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 뭐 이런 것도 할 때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탄소만 안 나오면 되지 않느냐는 거잖아요. 예. 둘 다 탄소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좀 CF100이 조금 더 넓고 또 물론 재생에너지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재생에너지를 만능으로 생각한다면은 CF100 그건 좀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뭐 지금 원전도 사실은 중요한 에너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입장에서는 뭐 이것을 국가 에너지 사실 우리가 목표는 국가 에너지 자원을 얼만큼
최적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최적화시킬 때 그게 뭐 원전은 되고 재생에너지는 안 되고 재생에너지는 안 되고 그럼 재생에너지 되고 원전은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같이 어우러져서 그리고 그 목표까지 가는데 우리가 일본 같은데 전기차를 순수 전기차를 그렇게 몰두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뭔가 하면은 일본 같은 데는 순수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로 가겠다. 하이브리드로 가겠다. 뭐 이거는 뭔가 하면은 자기네 목표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우러지는 것은 그 나라에서 이런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 뭐 자기네 천의 조건에 맞은 경우에는 그게 이미 유럽에서는 이걸 오랫동안 키워왔잖아요. 그렇죠. 이미 재생에너지가 40%입니다. 이런 나라하고 재생에너지가 10%도 안 되는 나라하고가 이게 게임을 했었을 때 어떻게 이기겠어요? 사실 이게 뭔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코스트를 보느냐 아니면 이거 산업으로 보느냐. 이걸 이제 이분법적으로는 지금은 보면 안 되고 사실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산업으로만 보기에는 또 산업이 강국인 나라들이 그쪽에서 일자리라든지 뭐 우리가 산업 주도해서 따라와 이런 게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은 억울하게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그런 산업을 못 키웠다는 부분에 대해서 또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양가적인 감정이 될 수 있는 개념이고 조화롭게 봐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중에 저는 오늘 제일 궁금한 게 사실은 이게 풍력 얘기를 시작했는데 우리가 풍력, 원자력, 태양광 이 3대 에너지의 원이 있는데 에너지 효율 어느 게 제일 저렴하면서도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거 좀 비교를 해보요. 명확하게 좀 아주 쉽게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게 좀 어려워요. 예, 너무 어렵게는 이제 얘기하지 말고요. 네. 자, 엘고 분이 어저께인가요? 제가 이제 그 뉴스를 봤는데 MBC에서 나왔던가 뉴스를 받은 것 같은데요. 전 TV는 보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본 건데 엘고 분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한국은 4%에 있는 희귀한 나라이다. 그리고 96%는 그 다른 나라들인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다? 예, 어떻게 하고 있다. 그러면 뭐냐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이러한 나라들은 풍력이 싸다. 원전보다 원전이 아니라 그 석탄보다. 석탄보다. 예. 열발전보다. 네, 탈석탄 그러니까 석탄보다도 이 화석 연료보다 이게 표현이 화석 연료입니다. 화석 연료보다 이 태양광이 싸다. 어떤 나라들은 풍력이 태양광보다 싸다. 석탄보다 싸다.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실제로 그런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한국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그 사람이 얘기하기가 한국은 경제 규모도 이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인도네시아하고 한국이 4%에 속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한 50개를 조사했는데. 그래서 이게 희귀한 나라인데 경제 규모 그럼 뭐 우리나라를 까는 거지. 그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하는 얘기는 이 그 무한한 잠재력이 풍부하다. 네, 그러면 왜냐하면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앞으로 어떤 잠재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이게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지난번 정부에서 이제 탈원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런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의 정산 단가가 원자력 발전의 3.5배다. 이건 뭔가 하면은 이제 그 재생에너지 해가지고 발전 사업자들이 이게 그 만들어 놓은 것 있잖아요. 각 사업 그러면 이제 한전에서 사준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한전에서 사주는 가격이 원자력에서 사주는 가격보다 재생에너지를 3.5배 정도 비싸다. 그러면 이제 보조금을 많이 줬다는 얘기예요. 얘기는. 그냥 또 비싸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아까 엘고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여전히 그 재생에너지가 발달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태양광과 풍력보다 원전 효율성이 높다.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예, 이게 왜냐하면은 아까 그 원전은 그 연료로 떼는 거고요. 우리는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은 아닌데 이게 비교를 한다면은 한
효율성에 보면 한 50, 풍력이 한 50%도 이거보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효율성으로 이제 뭐 100이라고 했었을 때 태양광이라는 것은 한 20%, 실험실에서 비교했었을 때보다 항상 햇빛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아, 네. 그리고 풍력도 한 태양광보다 좋지만은 뭐 효율이 한 35%뭐 요 정도밖에 실험실보다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원전이 이제 설비 용량 대비 발전량이 태양광보다 5.7배 효율적이다. 설비 용량이 같을 때 전기 생산량이 원전이 태양광보다 한 5.7배 많다. 그래서 이제 단위 발전량 대비 투자 비용도 원전이 가장 경제적이고, 되게 이제 중요한 것이 항상 이 그 비용을 고려할 때는요,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 네. LCOE라 해가지고요, 균등화 발전 원가를 가지고 비교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그런 원가 면에서 네. 원전이 확실히 싸다. 이게 이제 정부의 입장이고요, 산업자원부의 입장입니다. 네. 예. 저희가 이제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어요. 오늘 풍력 발전부터 해서 지금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네. 아까 뭐 그 말씀하셨던 게 참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 간에 그 각각의 사정에 따라서 최적화된 걸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뭐 여러 여건들을 좀 고려를 했을 때 어떤 에너지 정책을 가져가면 좋을지 아주 짧게 네.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나갈 방향은 탈석탄, 그다음에 AI를 이용한 진영화, 네. 그다음에 에너지 믹스를 하는 겁니다. 에너지 믹스라는 것은 맞아요. 원전이든 친환경이든 재생에너지든 재생에너지든. 원전도 친환경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뭐 그렇죠, 어떤 그렇죠. 부분에 있어가지고 매몰 비용 같은 거라든지 핵폐기물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지만 네. 이런 것들에 어느 한쪽으로 쏠림 현상은 불필요하다. 이것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끔 예. 하면서, 사실 다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또 재생에너지 산업이 어떻게 될지, 전기차 산업이 어떻게 될지 그렇네요. 저희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에 한 쏠림보다는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 국가 실정에 맞게끔 에너지 최적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깊이가 다른 경제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훈 성규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